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EBS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화학 여신 이혜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멀리서 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도 집이 안양이라서 되게 한참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막 반가운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한참 걸렸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온 만큼 여러분들 이번 한 시간 통해서 화학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별에서 온 나. 어디에서 이 글씨체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본 문구 아니에요? 그죠? 작년이었나? 그죠? 작년에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모 방송국 드라마였었어요. 선생님이 거기 주인공이 빠져가지고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했었거든요. 자, 별에서 온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언뜻 이 주제만 딱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자, 별? 또 배경도 보니까 약간 우주의 모습인 것 같죠?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이제 화학이랑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선생님 그림에는 뭐 우주도 떠 있고 별도 나오고 뭐 지구과학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이제 부제를 보면 원소의 탄생과 원자의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제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감을 아마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 원소의 탄생과 원자의 구조, 이 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아마 좀 의문이 조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번 시간에 쭉 이제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그랬대요. 우리 모두는 별의 자네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 이야기는 곧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이제 이 주제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될까?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누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예요. 어떻게 알았지? 저예요, 저. 예전에 소시적 저예요. 이렇게 딱 보면 한 7등신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재봤거든요. 제가 피디님한테 드릴 때는 8등신 되게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꾹 눌러놨더라고. 어쨌든 조금 속상하긴 한데, 자, 지금 이제 사람이에요. 저예요. 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자, 몸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물질. 탄소? 수소? 물? 그래, 물.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물.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의 몸의 70% 이상은 뭐라고? 그치, 물이다 라는 얘기 들어봤었죠. 그러면 한 70% 정도가 물이야? 그럼 나머지 한 30% 정도는 뭘까요? 그치, 뭐 단백질도 있을 거고, 좋아. 또 지방, 그죠? 우리 몸에 지방 되게 많잖아요. 그죠? 지방. 또 뭐도 있을까? 그렇지, 뭐 탄수화물도 있을 거고 각종 물질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 한 30% 정도가.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 것 같은 그런 물질들 몇 가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 있는 요거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왠지 커다랗게 강조해 놓은 느낌이 들죠? 물이에요, 그죠? 물 분자. 근데 아래에 있는 요거 뭐고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DNA? 난 3학년만 대답할 줄 알았어. DNA 맞고. 저거는 뭘까요? 저건 모르겠지. 리본 같아요. 약간 그래 보이는데 저건 이제 단백질의 모습이라고 해요. 단백질의 구조.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물질들이 있겠죠. 자, 근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물 또는 DNA 또는 이런 단백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물질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물 안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 없어요? DNA 안을 들여다보면 동글동글하고 뭐 보이죠? 우선은 물에서. 저게 뭐예요? 수소? 수소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안 그려놨는데. 대단한데? 자, 동글동글한 저런 입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치? 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 분자 원자라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DNA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물질도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치? 이 물 분자와 마찬가지 원자들이 있어요. 저 단백질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 그치? 원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은 결국은 뭘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치? 원자라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 곧 뭘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치?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물질들, 이런 원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원자라는 입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결국은 이 원자라는 입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변에 원자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원자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몇 가지만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은 애들만 몇 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원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걸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 어디서 온 걸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해요. 있잖아,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래요? 빅뱅. 내가 예상했던 대답은 엄마, 아빠예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게 토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그치? 그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죠?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로 가겠죠. 그죠? 지구가 생겨나기 이전,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원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되는 입자는 뭘까? 원자인데, 그렇다면 이 원자라는 건 언제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지? 이 원자들의 세계, 이 원자들 그 안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해왔다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원자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 어디까지 가게 된 거냐면 우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작은 원자라는 입자에 대한 탐구가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어떤 열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원자, 넌 어디서 왔니? 라고 해놓고 뒤에 쬐끄만 어떤 점 같은 거 하나 찍어놨죠. 저게 뭘까요? 물방울 같아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심표로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자, 저거는요. 자, 지금의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의 점 상태였던 우주를 지금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아주 예전에 그 우주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은하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멀어지는 거지? 그로부터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럼 우주가 현재 팽창하고 있으면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팽창하기 이전에 어느 한 순간이 있었겠죠. 그때가 지금 이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각에서부터 나온 이론이 바로 무슨 이론일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빅뱅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 아주 오랜 옛날에 이 세상은 하나의 점이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가 빵 하고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팽창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와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의 점이었던 우주예요. 자,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뻥 하고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초기 우주는 매우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은 상태였대요. 자, 그러다가 10의 마이너스 35 제곱초면 엄청 짧은 순간이죠. 빅뱅 이후 한 요때쯤 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 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쿼크나 렙톤 같은 입자가 만들어지게 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이 입자들은 다시 또 결합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입자 나오죠.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졌대요. 자, 이런 양성자, 중성자는 아직까지 이 전자랑 결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따로 존재하고 있다가, 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한 3분 정도, 빅뱅 이후 3분 정도가 됐을 때, 자,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하게 되면서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에 의해서 다시 헬륨의 원자핵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우주에서 헬륨 그리고 수소의 원자핵들이 만들어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한 38만 년 정도 지냈을 때 우주는 한참 팽창했겠죠. 그럼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
낮아졌겠죠. 그럼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우주에서 막 운동을 하던 입자들, 운동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느려지겠죠. 그럼 느려지다 보니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지나가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그렇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 힘에 의해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원자들이 우주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소나 헬륨 같은 원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 그러면 우주에서 수소하고 헬륨과 같은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종류 여러 가지다 보여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아까 봤을 때는 내 몸은 수소하고 헬륨과 같은 원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뭐가 있었죠? 질소도 있었고요. 산소도 있었고요. 탄소도 있었어요. 그럼 걔네들도 어디선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그렇지, 역시 배워서 알아요. 우주로 다시 갈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원자와 같은 그런 원자들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원소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수소하고 헬륨하고 두 가지 원소만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가 얘들이 이렇게 뭉쳐서, 자, 이 모습이 지금 뭐냐면 약간 구름의 형태로 얘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구름의 형태로 수소 구름들이 모여있다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별이 만들어져요. 별이. 드디어 이제 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별은 뭘로 이루어진 별일까?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진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별에서는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의 원자핵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헬륨의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한 반응들이 쭉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 별에 있었던 수소가 모두 소모가 되고 나면, 자, 이 별에서 일어나던 핵융합 반응은 멈추고 이 별은 여기 나와 있는 적색 거성의 상태로 진화를 하게 된대요. 자, 이 진화된 상태에서 다시 그 별 안에서는요, 자, 핵융합 반응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서는 수소의 원자핵들이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의 원자핵이, 또 얘네들은 또 핵융합을 통해서 산소의 원자핵이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점 여기 보이시다시피 무거운 원소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원소는 어디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오, 왜 이렇게 잘 알지? 내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철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 왜 별에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져요? 에? 힘들어서. 에너지가 부족해 힘들어서. 아이고. 자, 이 별에서 철까지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건 이 철이라는 원소는 자연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지. 왜 철이 안정한데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답은 자연에 있어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철이라는 그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 그럼 철이 안정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선생님, 그럼 철이 안정하니까 철이 제일 좋은 거네요?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철로 할래요. 아마도 그러면 쫓겨날걸요? 절대 철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철이 가장 안정한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안 까먹을 거예요. 우리도요, 사람이 되려면 철이 들어야 된다고 하죠. 철이 들어야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별에서는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 별은 폭발한다고 해요. 이제 별에 따라서 뭐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별이 뻥 하고 폭발을 하게 된대요. 그럼 별이 폭발하는 순간에 발생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에 의해서 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발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에 의해서 철 외에 또 다른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폭발하는 과정이니까 얘네들은 온 우주로 쫙 뻗어나가게 되겠죠. 그 원소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지금 뭐냐면 뭘까요? 내가 뭘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주기율표예요. 화학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 알아야 되는, 그죠? 원소들을 나열해 놓은 표지요. 주기율표요. 주기율표에는 대략 몇 가지 원소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117가지? 118가지? 그냥 우리 한 110여 가지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 중에서요, 한 110여 가지 정도의 원소들 중에서요, 나름 좀 자연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원소가 한 80가지 정도 된대요. 그럼 80가지 정도 중에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대략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80가지 중에서. 10가지 조금 더 씁시다. 21가지? 어쩌다 21가지 보통 끊지 않나요? 조금 더 써서 한 40가지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한 40가지 정도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덜렁 40가지 정도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참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근데 그렇대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쭉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들 좀 약간, 뭐지? 왜 저기에서는 원소라는 단어를 쓰시고 왜 저기서는 원자라는 단어를 쓰시지? 라는 의문이 혹시 들었나요? 네, 들었어야 돼요. 들었어야 돼요. 보통 선생님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원자하고 원소의 개념을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원자하고 원소는 같은 기호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잠깐 선생님은 원자랑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자, 선생님 지금 H라고 썼죠? 선생님 지금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얘는 수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H는 수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H는 수소 원자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수소 원소를 의미하는 걸까? 수소 원소? 나 수소 원소다. 손 들어봅시다. 많아요? 내립시다. 아니에요. 제 생각엔 수소 원자예요. 되게 소심하게 들었어요. 대부분 H는 수소 원소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은 뭘까요? 그렇죠. 둘 다 답이에요. 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이 H가 수소 원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H가 수소 원소를 의미하기도 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럼 언제 수소 원자라고 해야 하며 언제 수소 원소라고 해야 하는지 자, 이 원자하고 원소의 관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 안에 물이 들어있죠, 그죠? 자, 이 물컵 안에 들어있는 그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렇게 생긴 분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째려봐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분자는 작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치? 배워서 알고 있어요. 물이라는 물질은 이렇게 생긴 분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물질이래 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아요. 자, 그러면 이 분자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긴 분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수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런 수소하고 산소 지금 기호로 써놨어요. 자, 저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는 몇 개일까요? 물 분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는 몇 개일까요? 한 개죠. 물 분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는 몇 개일까요? 2개예요. 그쵸? 자, 이 안에는 선생님이 지금 물 분자 3개를 그려놨거든요. 이 3개의 물 분자를요, 물 분자를 원자로 조각조각 쪼개볼게요. 쪼개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 물 안에 이렇게 생긴 분자가 3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물컵 안에는 전체 산소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산소 원자는 3개가 있는 거죠.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치? 6개가 있는 거죠. 물컵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다 모을 거야. 물컵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다 모을 거야. 모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산소의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소 원소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수소의 집단을 우리는 수소 원소라고 불러요. 자, 원소하고 원자의 개념이 뭔지 대략 감 잡았어요? 즉, 세상에는
원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아요. 원자는. 수소 원자, 여기 보이는 달랑 6개가 전부일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 엄청나게 많아요. 산소 원자 또한 무지하게 많아요.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 원자를 모으면 하나의 집단, 즉 수소라는 이름을 불릴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소 원소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소라는 원자들을 모으면 저렇게 생긴 하나의 집단으로 모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산소 원소라고 부른다. 따라서 세상에 산소라는 원소는 딱 몇 가지? 한 가지. 수소라는 원소는 딱 몇 가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산소라는 원자는 엄청 많아, 수소라는 원자는 엄청 많게 되는 거예요. 자, 원자하고 원소의 개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원소 기호로 원자하고 원소를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때 그 기호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원자와 원소의 개념만 제대로 하고 가도 여러분들은 오늘 되게 많이 중요한 걸 배우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원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탄생 과정 우리는 쭉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요. 이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가장 처음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 원자는 작고 단단한 공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긴 게 원자야 라고 얘기한 분이 누굴까요? 보일? 그렇죠. 돌턴이죠, 돌턴. 그 옛날 돌턴은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돌턴이라는 과학자는 이 원자의 모습을 본 상태에서 내가 봤더니 원자가 이렇게 생겼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쭉 화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 화학 반응들을 다루다 보니까 원자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반응들을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 어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원자의 모습을 제시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돌턴이라는 분이 원자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게 1800년대 한 초반쯤이었거든요. 19세기 초반. 자, 그리고 나선 거의 100년 동안 원자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거의 100년 정도. 자, 이 돌턴 이후에 어떤 정말 혜성과 같은 누군가가 등장을 하면서 아니야. 내가 보니까 원자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생긴 공 모양의 어떤 물체 안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박혀있는 이런 모습이야. 마치 뭐처럼 생긴 모습이야. 그쵸? 보통 이제 뭐 건포도가 박힌 푸딩 모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건포도가 박힌 백설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선생님은 백설기가 조금 더 친숙해요. 자, 이런 모형으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이 원자에 대한 설명한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박힌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원자의 모습을 제시한 분이 누굴까요? 그지, 톰슨이라는 분이에요. 공부 너무 잘했다. 톰슨이라는 분이에요. 자, 톰슨이 이런 형태의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할 때는 원자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원자는 왠지 이렇게 생긴 것 같아. 돌턴이 틀리고 원자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 해서 원자 모형을 제시한 걸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과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톰슨은요, 어떤 실험을 하나 진행을 해요. 자, 그 당시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생겨있는 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룩스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크룩스관을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이 안쪽을 보면요, 이렇게 생긴 판이 하나가 있는데, 판의 안쪽에는 형광물질이 발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저 왼쪽이 마이너스 극 쪽이고요, 오른쪽이 플러스 극 쪽이에요. 자, 톰슨 이전의 사람들은요, 자, 이렇게 장치를 하고 고전압을 가했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어떤 빛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흘러가는 이 빛,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거니까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는데 이 음극선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톰슨이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변형된 약간 다른 형태, 이 모습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음극선관을 이용해서 몇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 실험 과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치하고요. 자, 고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플러스 극 쪽 어떤 입자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 판에 그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그런 빛의 형태로 보이게 된 거고, 자, 이렇게 생겨있는 음극성간 그 가운데에다가 물체를 세워놓게 되면 반대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자, 이로부터 직진하는 성질이 있나 보구나. 또는 이렇게 생긴 바람개비를 설치를 하고 나서 고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아요. 이로부터 질량을 가진 입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음극성관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서 이렇게 전기장이나 또는 자기장을 걸어요. 그랬더니만 음극선이 휘어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직진을 해서 가야 되는 음극선이 휘어서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한 게 음극선은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구나 라고 톰슨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톰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그래, 그러면 그 전극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을 한번 바꿔볼까? 바꿔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꿔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음극선에서 나오는 이 입자는 모든 물질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어떤 입자구나, 공통된 입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까와 같이 봤던 그 동그랗게 생긴 그 물질 사이사이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있는 그런 형태의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자라는 그 입자 자체는 전하를 띄어요, 안 띄어요? 원자라는 그 입자 자체는 전하, 띄어야 안 돼.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와 같은 입자를 띄어야 안 띄어요? 얘는 안 띄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박혀 있어요. 그럼 어딘가는 플러스를 띄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톰슨은 물질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톰슨에서부터 보호로 넘어오면서 대략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톰슨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알게 돼요. 원자라는 건 그 옛날 톰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깨지지 않는 아주 작고 단단한 입자가 아니라 이 원자 안에는 얘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입자가 있구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라는 입자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원자들의 세계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톰슨의 원자 모형 틀렸어.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등장하게 돼요. 누굴까요? 그쵸, 러더퍼드라는 분이에요. 자,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원자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원자의 중심에는 아주 작고 밀도가 크면서 플러스 전해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라는 입자가 있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원자에게 번뜩 생각이 나서 이런 모형을 제시한 건 아니겠죠. 뭔가 근거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제시했던 게 바로 뭐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의 결과였어요. 사실 이 러더퍼드라는 분은요, 그 당시에 이 방사능에 되게 심취해 있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왜 그 방사능을 띠는 그런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실험 장치를 고안을 했던 거예요. 저기 보면 네모난 상자가 있죠. 저 네모난 상자 안에서는요, 그 방사선에 해당하는 알파 입자가 나오게끔 하기 위한 어떤 물질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어떤 원형 스크린의 안쪽에는 형광 물질을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와서 부딪히면 번쩍 불빛이 나는 물질을 발라놓고 가운데다가는 얇은 금박을 세워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했어요. 만약에 톰슨이 옳다면, 사실 이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였어요. 우리 스승님이 옳다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 부드럽게 생긴 공 모양의 어떤 물질 사이사이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박힌 모습이죠. 저 장치에서 튀어나오는 알파 입자라는 입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으면서 아주 나름 질량이 큰 그런 입자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금이 톰슨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승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그 알파 입자는 금을 통과해서 전부 어디 가서? 반대쪽에 가서 꼭꼭꼭 부딪혀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그럴 거야. 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얘는 아주 얇은 금박이었거든요. 분명히 전부 다 통과해서 반대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은 통과를 했어요. 반대쪽에 가서 다 부딪히더라. 근데 일부는 휘어서 이런 쪽에 가서 부딪히고 아주 극히 일부는 반대쪽에 가서 부딪히더라는 얘기예요. 튕겨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러더퍼드라면 어떤 생각할래요? 이걸 가지고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서 우선 첫 번째, 누구는 틀렸구나. 그치? 스승님은 틀렸구나. 그러면 스승님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러더퍼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원자는 스승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가 아닐 거야. 튕겨 나온다는 얘기는 원자 안에 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치? 작은 어떤 입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작고 단단한 입자가 있어야지만 애가 와서 부딪혀서 튕겨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러더퍼드가 생각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자, 보면 동글동글한 게 지금 뭘까요? 그치? 제가 원자들이에요. 금 원자들. 자, 금 원자의 중심에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해 놓은 거 있죠? 제가 바로 뭐냐면, 자, 이 금 원자의 중심에는요, 플러스를 띄고 있으면서 아주 작고 밀도가 큰 어떤 입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중심에 이렇게 작은 입자가 있고, 자, 원자가 있는데 중심에 아주 작은 입자가 있어요. 그럼 원자의 대부분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빈 공간이어야지만 저기서 튀어나온 무수히 많은 알파 입자가 거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톡톡톡 부딪힐 수가 있는 거야. 아, 원자는 이렇게 생긴 거야. 중심에 아주 작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밀도가 큰 입자가 있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통과하고 이 중에 일부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 옆을 지나가다가 알파 입자도 플러스를 띠는 거라고 했죠. 지나가다가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그죠? 반발력 작용하죠. 그죠? 이렇게 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입자는 정말 생각 없이 정면으로 가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될까? 튕겨 나오겠죠.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그 실험 결과가 원자를 이렇게 이 원자 모형을 제시하고 났더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원자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전체 원자 사이즈에 비해서 원자 핵의 크기는 엄청나게 작아야지만 그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담인데 우리 몸은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원자의 중심에는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뭐가 있어요? 원자 핵들이 있죠. 그럼 원자 핵을 제외하고 나머지 빈 공간을 다 제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싹 뺐어, 빈 공간. 난 얼마나 자, 빈 공간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원자 핵만 남겠죠. 걔네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소금 알갱이보다 작아진대요. 얼마나 이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이 작은 건지 알겠죠. 그런 작은 입자가 원자의 중심에 있대요. 자, 그러면서 자,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중심에 그렇게 작은 입자가 있고 그 주변에서 전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게 러더퍼드가 제안한 모형이에요. 그럴듯하죠. 근거에 의한 거잖아요. 되게 그럴듯해요. 되게 그럴듯한데 안타깝게도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막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느려져야 되는 게 맞죠. 운동을 하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점점 느려져야 돼요. 그럼 느려지다 보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해를 띠고 있어요. 핵은 플러스 전해를 띠고 있어요. 얘네들 사이에 어떤 힘? 마이너스랑 플러스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럼 빙글빙글 돌면서 에너지를 점점 잃으면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어떻게 될까? 핵에 가서 꽝 하고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딪혀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원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어느 한순간 선생님이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일어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있어서는 나름 어떤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순점들 등등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짠 하고 등장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보어라는 분이에요. 그거 알아요? 이 보어라는 분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독일. 보어는 독일 사람이다. 보어는 덴마크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덴마크에 가면 그 우리나라도 보면 지폐에 되게 좀 과거에 그죠? 그런 왕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얼굴 실려 있잖아요. 보어도 그런 분이래요. 그 나라 지폐에 얼굴이 실려 있는 분이래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보어는요. 자, 그런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원자는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중심에 전자핵이 있는 거 맞아요. 원자 핵이 있는 거 맞아요. 그 주변에서 전자가 운동을 하는데 이 전자는 아무런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만,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정신 차리고. 자, 제시를 했더니만, 그 당시에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보호에 그 받아들여지는 원자의 모형이 만약에 맞다면 이러한 형태의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만 해요. 근데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이걸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해결했다고요. 그래서 보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원자 내부의 모습은 이런 빌딩과 같은 모습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일 빌딩의 바닥에는 원자 핵이 살고 있어요. 그다음 그 각각의 층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전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자는 그 층과 층 사이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아파트 층과 층 사이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전자도 그 층과 층 사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층에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핵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자가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자가 갑자기 좀 높은 동네로 좀 이사를 간 상태예요, 지금. 원래는 1층에 살던 애였거든요. 지금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3층으로 올라갔던 이 전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2층으로 똑 떨어져요. 그러면 그 3층과 2층의 고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그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방출이 돼요. 선생님이 무슨 색깔로 표현했어요? 빨간색. 저기 선 스펙트럼에서 빨간색 보여요? 그렇죠. 이때 일어나는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저 전자전이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가 저 스펙트럼이죠. 빨간색 부분 있죠. 저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높이 한번 올려볼까요? 6층까지 올렸어요. 여기까지 올렸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1층에 살던 전자가 6층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럼 6층에 있던 애가 뚝 떨어졌어요. 2층으로. 그럼 봐봐요. 3층과 2층 사이, 6층과 2층 사이 그 간격 되게 넓죠. 그만큼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면서 빨간색 빛이 번쩍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도 빨간색 빛이 나올까요? 아니요. 다른 색깔 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빛이 무슨 색깔인가 봤더니 보라색이래요. 저기 스펙트럼에서 보라색 선 보이나요? 저 선에 해당하는 게 바로 6층에 있던 전자가 2층으로 떨어질 때 그때 방출되는 빛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한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공부할 친구들이나 아마도 이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요. 사실 지금 선생님이 나름 선생님 빌딩 갔다가 여러분들한테 나름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보호의 원자 모형 자체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전부 이해하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호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서 이런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대.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하고 넘어가시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보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설명이 안 되던 뭐 선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원자의 안정성 부분 등등등 여러 부분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게 아니었죠. 톰슨이나 러더퍼드는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 톰슨은 이런 입자가 있어. 해서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러더퍼드도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걸 해석을 했더니 원자 안에는 이런 원자 핵이라는 입자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부터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근데 보호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 딱 한 분 있죠. 그치,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반박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대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그 당시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자 모형이었었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더 흘러요. 더 흐르면서 오늘날에는 우리는 원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그림이 잘 보이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저 입자는 뭘까요? 원자의 핵이고요. 주변에 이제 요거 좀 약간 경계가 뚜렷해 보여요? 아니,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구름처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좀 약간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날에는 우리 원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 이후에 그 원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를 함수로 설명을 해요. 파동함수라는 함수로 설명을 해요. 어려워, 그죠? 그래서 저는 물리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대요. 전자가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하고 있는 전자는 위치하고 속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대요.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어떤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양자론이라는 것이 정립이 되면서 오늘날에는 원자는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핵의 위치. 핵의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핵 주변 어딘가에 전자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 하지만 나는 정확하게 전자의 위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핵 주변에 존재하는 그 전자들 대략 어디쯤에 있을지 그냥 확률로서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를 이런 형태의 구름의 형태로 표현을 해요. 얘를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지, 오비탈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비탈로 막 들어가면 친구들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1단원 가르치고 있는데 2단원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2단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상당히 걱정돼요. 친구들이 힘들어할까 봐.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다는 것도 알아요. 확률로 존재한다라는데 확률이라는 말 딱 듣기만 해도 수학이잖아요. 그죠? 경기 일으킬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원자 모형을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오늘날에 우선은 내린 결론이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그 넓은 우주의 그 어느 별에서 원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원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오늘날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를 오늘날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주가 과거 빅뱅에서부터 쭉 해서 팽창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누군가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단지 그냥 몇 가지 관측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원자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누군가 본 적 있어요? 실제? 내가 눈 뜨고 보니까 원자가 이렇더라? 내 배꼽 밑에 있는 원자가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거 본 적 있을까요? 본 적 없어요. 단지 그냥 몇 가지 뭐 실험 결과라든가 몇 가지 뭐 사실들의 근거에서 아마도 이렇게 생길 거야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현재 원자를 이렇게 설명하지만 먼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원자를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몫이죠. 자, 이렇게 선생님 그 원소의 탄생 그리고 원자의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결국은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는 별에서 온 거 맞나요? 별에서 온 거 맞아요? 그죠? 별에서 온 거 맞죠? 그럼 이제 물음표를 뭘로 바꿔야 될까? 그렇지, 느낌표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별에서 온 게 맞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소의 탄생과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그 원자나 원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 되셨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변춘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몸속에 저장된 유전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으로 이루어진 DNA 정보가 DNA 연기가 티민이다. 티민과 상부정이 뭐죠? 아데닌, 그렇지. 그리고 우리 자주 보는 영화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에도 생명과학 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NA 띠가 나타나는 걸 DNA 지문이라고 합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GMO는 계속 안정성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I would like to say hello.
만약에 제가 앞으로 화학을 전공하게 되면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어요. 저도 화학이 어려웠었는데 그 재미도 없어지려고 하던 차에 흥미도 생긴 것 같아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